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뉴스부터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청사와 맞닿아 있는 용산 미군 부지를 빠르게 공원화하겠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중에 용산 미군기지 부지의 4분의 1인 50만 제곱미터가 반환될 예정인데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대통령 집무실 건물 주변에는 안이 보이는 이 낮은 담을 만들어 국민들이 대통령 집무실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 공원에서 시민들이 결혼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용산공원 조성공사는 오는 6월까지 부지를 반환받으면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민간답게 보내줄 권리도 앗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코로나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몰려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의 화장장은 고작 7곳에 불과한데요. 하루 9번이던 화장 횟수를 15번으로 늘려 밤 9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도저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방 화장장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시신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전국 60곳 화장장 중 3분의 1인 20곳에서 관내가 우선이라며 타 지역 예약은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 사망자는 무려 2천여 명, 코로나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또 한 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채식 열풍으로 콩으로 만든 고기뿐 아니라 달걀까지 나왔습니다. 녹두에서 추출한 단백질에 강황의 노란색을 더한 대체 달걀인데요. 실제 달걀과 맛과 색깔, 식감이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 달걀보다 포화지방은 낮고 단백질 함유량은 높은데 콜레스테롤은 없다 보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현미를 도정할 때 나오는 껍질인 미강도 고기와 식감이 비슷해 대체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체육 시장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155억 원 규모, 환경과 건강, 동물 복지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더 맛있고 더 똑같은 가짜 고기를 선보이기 위한 시장의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3만 4,70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937만여 명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약 2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492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는 4,44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3,23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충분이지만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늦은 오후부터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5도, 한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방송인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박수림 씨를 대신해서 박은영 씨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행복한 아침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박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게 힘찬 월요일 될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약간 DNA가 비슷한데요, 박수림 씨가? 우리 저 월요일 첫 번째 시간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는 거 알죠? 네, 자동차 열심히. 안건우 기자.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또 예상치도 못한 느닷없는 사고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 바로 요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사고, 뜻밖의 주차. 이 뜻밖의 오호. 주차는 첫 번째인데요. 전혀 주차할 생각이 없었던 운전자가 뜻하지도 않게 주차장에 어떻게 진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입했을까요? 그 영상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입니다. 잘 운전하고 있어요. 주변에 차량도 없어요. 네. 하얀 차 잘 가고 있죠. 네. 그런데 저기 트럭이 오네요. 이상하네요. 잠깐만. 저기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잘 그러더니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죠? 저기 횡단보도 지나서 들어갔는데요. 자, 멈추지 못했던 승용차가 트럭이 추돌을 하고 나서 저렇게 휙 돌아서 약간의 기물 파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차장으로 저렇게 쏙 들어가 버리는 사고였습니다. 야, 승용차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래도 신호등도 피하고 그래갖고 주차장으로 쏙 들어갔네요. 예. 마치 거기 들어가기로 한 것처럼. 아니 그나마 저기 저 인명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다행이긴 거죠. 한데 네. 과실 비율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네네. 일단 좀 사고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요게 차가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주행을 했는데 네. 영상 보시면 갓길에 있던 트럭이 갑자기 나와요. 갓길에 있던 트럭이 불법 유턴을 합니다. 그러면서 1차 사고가 벌어졌고요. 충돌한 승용차 차주가 놀라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인도와 아파트에 기물 파손이 일어났고요. 2차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1차 사고를 일으킨 트럭이 2차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지 요걸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아니 지금 트럭이 지금 1차 사고를 냈으니까 네. 뭐 당연히 2차 사고도 트럭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인 제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승용차 차주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 차주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도 잘못은 잘못이잖아요. 네, 어떻게 사실 이제 됐을까요? 사람 그렇잖아요.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고가 일어났어. 난 이제 브레이크를 밟게. 기계다, 기계. 요 순간 쉽지 나 않죠. 엑셀을 네. 밟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는 우선 블랙박스 영상만 봤을 땐 1차 사고의 과실이 전적으로 트럭에게 있다고 분석을 그렇죠. 했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승용차 차주가 당황해서 페달이 그 가속 페달로 갔을 수도 있다. 야. 이렇게 또 진단을 했어요. 때문에 2차 사고의 과실 비율도 1차 사고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CCTV를 통해서 사고 경위를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운전하다 보면 차가 없네 하고 이게 이렇게 하고 간단하니까 그런 유혹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차에게까지 또 자칫하면 생명에도 지장이 그럼요. 있는 거니까 네. 이거 남이 안 본다고 그럴 게 아니고 꼭 지킬 건 지키면서 운전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요, 네. 자, 다음은요. 네, 다음 주제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입니다.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야생동물이 도로 주변에서 막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대체 몇 마리의 동물이 나타났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어두운 밤 길입니다. 맞은편에 차량이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누가 나와요. 쿵 부딪히고 한 마리가 뛰어와 차량과 부딪히고 또 다른 멧돼지들이 여러 마리가 지납니다. 저 좀 지나갈게요. 지나가요? 봐요. 네. 아니 멧돼지 때가 이상하네. 둘, 셋, 몇 마리인지 세셨어요? 제가. 아니 멧돼지 때예요 그냥. 네, 때예요. 네. 제가 정확하게 세봤는데 16마리였습니다. 멧돼지 때 순식간에 지나갔고요. 만약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속도를 냈더라면 멧돼지 떼와 충돌을 해서 더 큰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야, 저는 저렇게 많은 멧돼지체를 본 적이 없어요. 야, 저를 운전하다 갑자기 저렇게 많이 나올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야, 거기다가 지금 상황등 켜고 천천히 서행을 하는데도 와, 저거는 저렇게 나오면 못 피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멧돼지 한 마리하고 부딪잖아요. 네. 멧돼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차는 저 정도면 좀 찌그러지고 이랬을 텐데 저럴 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어디다 보상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네.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보험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경우는 야생동물입니다. 주인이 없죠. 대자연이 주인이잖아요. 네. 거기에 청구할 수도 없고. 고기로 갚아야 돼. 그래서 자동차 보험 중에 자기 차량 손해보험, 즉 자차 보험이라고 자차보험. 하죠. 여기에 가입했다면 수리비 일부를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피보험자도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자기 부담금으로 일부 금액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야생동물의 출몰을 막지 못한 도로 관리자
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도로의 모든 구간에 교통안전 시스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네. 도로관리 당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운전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운전해도 야생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건 답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돼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이렇게 표시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서행하시는 서행하고. 그런 방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적을 빵빵 울려서 나 지금 가고 있다 뭐 이런 표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다음은요. 네, 다음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눈앞이 하얘진 순간인데요. 멀쩡히 눈을 뜨고 운전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되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한속도 80km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자, 운전자 잘 운전하고 있어요. 네, 연기. 편안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연기가 저기서 나요. 연기가 나옵니다. 이거 무슨 연기지? 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연기가 나를 따라오네. 내가 그럼 차선을 옮겨야겠다. 차선을 옮겨요. 근데 여기서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 채 앞도 안 보였잖아요. 이게 그러네. 네, 브레이크 등을 켜고 있던 앞차와 그대로 충돌을 하고 말았는데요. 운전자는 저 앞차가 가는 줄 알았는데 연기 때문에 안 보였다. 세게 너무 부딪네. 황당하고 억울하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 있었잖아요. 네. 놀랐어요. 아니 운전자가 연기를 피하려고 1차선으로 이동했는데 그게 그 차에서 난 연기였단 말이죠. 야. 이야, 너무 놀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도로에 뿌옇게 깔린 연기의 정체가 앞 차량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차 차주가 뒤늦게 자신의 차에서 연기가 나오는 걸 알고 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멈췄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고를 낸 뒷차 운전자는 연기가 어디서 났는지 파악이 안 되던 사이에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그러다가 저 앞에 서 있던 차를 그대로 추돌을 하고 말았죠. 네. 이게 참 연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도를 좀 늦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운전자분의 대처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누리꾼들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서행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누리꾼은 앞차가 이상이 생겼으면 갓길로 당연히 이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무 1차선만 고집한 게 또 사고를 유발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고요. 또 한편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도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을 민사적으로 따진다면 앞차와 뒷차가 뭐 4대 6이나 6대 4 정도로 좀 비등비등한 엎치락 뒤치락 할 만큼 그런 과실 비율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차와 뒤차가 그 정도. 저는 뒤차가 다 과실인 줄 알았더니 앞차도 그래요? 그렇죠. 갓길로 이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상이 딱 그 상황에서 생겼으면은 거기 네. 있었으니까. 네. 근데 하여간 우리가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지난번에 왜 산불 났을 때도 네. 갑자기 연기가 확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런데 그리고 또 연무 안개 또 이렇게 새벽에 갈 때 쫙 낄 때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무조건 서행하고 네. 비상등 꼭 켜고 전조등 다 켜고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비상 깜빡이 켜고 서행하는 거 진짜 말씀하신 무조건 중요한 것 서행이죠.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는요? 네, 다음 주제는 사람 잡는 함정입니다. 이 교통사고에 사람 잡는 함정이라뇨. 이게 참 의아한데요. 어떤 사고인지 그것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한 차량이 수해 복구 현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어디로 떨어지는 거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죠. 네. 자, 이게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밑에 뭐가 구덩이가 있어요. 예. 구덩이 4m 구덩이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아니 저건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표시가 아예 없었잖아요. 네. 저 반대편에는 표시가 있었지만 여긴 표시가 없었거든요. 네. 차량 주행 방향에 아무런 차단 장치가 없었고요. 유도등과 안내 표지판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차량이 그대로 4m 깊이의 구덩이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차 안에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있었죠. 다쳤습니다. 아. 당시 차에는 10살짜리 딸과 엄마가 타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엄마는 골반이 골절되면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요. 딸은 또 어리니까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네. 또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유, 이게 이 차 사고만 해도 진짜 엄청난 불행인데 뒤에 다른 차량이 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덮치면 한 날벼락이네, 뼘 날벼락. 그러니까요. 네. 바로 떨어진 차 위에 또 다른 차가 떨어진 그렇죠. 있는 네. 아찔한 상황이었거든요. 야. 야간이라 오가는 차량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추가 사고가 없었던 게 불행 중 아이고. 다행이었다.
그건 정말 다행인데 아까 보니까 이거 뭐 표지판도 없고 조명등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사고 직전 영상을 보시면요. 도로 우측에 그러니까 공사 중 표지판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충격 흡수용 폴리에틸렌 드럼통이 저 사고가 난 차선이 아니라요. 그 옆에 차선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안전 표시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고요. 업체 측이 드럼통을 설치해놨지만 다른 사람이 이거를 치우거나 치고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영상을 본 교통사고 전문가가 죽음의 문턱 직전까지 어쨌든 이 운전자가 갔다 왔던 거잖아요. 그런 만큼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 영상을 쭉 따라서 봤는데 일단 첫째는 너무 어두워요. 그렇죠. 조명 장치 설치했어야 됐고 네. 안전 펜스도 정말 필요했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구덩이는 여기다 파놓고 어떻게 이쪽에다가 그러니까요. 난 저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이건 서행을 해도 찾아낼 수가 네. 없는 네. 아니 여기다 했어야지 어떻게 여기다 하고 그걸 옆에다 하면 그 관계자는 그냥 집에 갈 수가 있어.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고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안전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될 텐데 이건 정말 날벼락 같은 사고였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은영 씨가 오늘 첫 번째 사연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아내를 구하러 이곳에 온 할아버지. 아내를 구하러 아내를 구하러 옆집에 온 옆집에 온. 앞집, 옆집, 뒷집.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 뭘까요? 보겠습니다. 아내를 네. 구하러 여보. 야, 소문 할아버지. 뭐야? 어떤 사연? 어떤 사연이? 네, 이 사연을 제가 또 꽁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고생 역할은 파릇파릇한 제가, 그리고 수상한 남성 역할은 이정수 씨, 그리고 경찰 역할은 이재용 MC님께서 맡겠습니다. 이 사연은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는 꽃다운 18살 여고생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여고 앞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웬 수상한 할아버지가 어떤 여학생을 찾는다며 현수막까지 들고 학교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찾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여학생들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저요, 이거 내 얘긴데. 저 할아버지 공부하기 싫은 사람 이거 왜 찾는 거예요? 그래, 너 공부하기 싫구나. 네. 잘 됐다. 이제 지겨운 공부하지 말고 나랑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림이나 하자고. 뭐요? 아니, 할아버지랑 저랑 결혼을 하자고요? 어머, 세상에, 미쳤어요. 이거 별꼴이야. 아니, 싫으면 나한테 시집 오라니까. 얘가 어디가? 야야야. 어린 여학생들에게 자신과 결혼을 하자고 당당하게 제안하는 할아버지. 저는 당장 이 이상한 할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경찰님이 지금 학교 앞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할아버지 때문에 신고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내가 무슨 큰죄를 졌다 그래요? 난 그냥 내 신부감을 구했을 뿐이고 옛날엔 10대들도 다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니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은 2020년입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는 거 엄연히 범죄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너희들이 모르나 본데 여학생 쪽에 부모가 동의를 하면은 죄가 안 된다고. 어쨌거나 나는 내 신부감이랑 사돈댁을 꼭 구할 테니까 당신들은 좀 빠져있어. 세상에, 경찰이 출동을 해도 꿈쩍도 안 하는 할아버지. 저는 이 이상한 할아버지가 또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 누가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허. 야, 이거, 와, 이거 어떡하지? 여고 앞에서 이게 황당한 무슨 일이 일이야? 벌어졌는데 뭡니까 이거? 아, 이거 말려야 될 게 아니라 구속을 해야 될 사람. 네. 황당한 사연인데요. 여고 앞에 나타난 황당한 남성에 대한 사연입니다. 60대 초반의 남성 A씨 지난 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 트럭을 몰고 등장을 했는데요. 트럭에 걸린 이 펼침막 내용 보시면 진짜 너무 황당합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요거 보시죠.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A씨가 트럭에 건 현수막입니다.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창으로 오라! 네. 내용 충격적입니다. 다음 내용 더 충격적이에요.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할 살림을. 13살에서 20살 사이 여성을 구한다. 미성년자구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이 펼침막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까지 함께 있었어요. 하하. 세상에, 아니 13살부터 20살까지면 진짜 미성년자잖아요. 이거 범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거 근데 이제 조작 아닐까요? 뭐 누가 장난친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워낙에 황당한 거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조작이나 누가 장난 삼아서. 네.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 정말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일인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에게 철수를 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이 사람 결국 남성은 5개 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고요. 문제 펼침막도 함께 압수당했습니다. 아니 저는 경찰에 입건이 됐으니까 이제 좀 멈추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성의 만행이 그 다음에 또 있었다는 얘기네요. 세상에. 불과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인근 여고에 또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SNS에는 목격자들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앞서 경찰에게 이 펼침막을 압수를 당했잖아요. 이 남성 이번엔 종이에 써서 정말 궁했는지 종이에 써서 이 차에 60대 할아버지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성 종을 구한다. 이번 한 발 더 나갔어요. 종을 구한대요. 트럭에 게시를 했습니다. 남성이 다시 등장하니까 가장 타격을 받은 건 인근 학생들이었고요. 학생들은 학교길을 바꾸거나 등하교 시간에 이제 부모님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그런 진짜 진풍경,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야, 아이를 낳고 살림할 여자 종을 구한. 야, 저래도 이거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무섭죠. 너무 무섭죠. 거기에다가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정신차려법도 한데 일주일 만에 또다시 나타났다니 이거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저 이유라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매체에서 이 남성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어요. 그의 주장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망한 시기에 비춰보면 자신의 예상 수명이 한 3년에서 6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 시간이 없다. 내가 죽은 후에 엄마랑 아이가 세대 차이가 안 나게 살아갔으면 해서 최대한 젊은 여성이 내 아이를 낳길 원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살이 넘는 여성은 자신의 배우자가 되기엔 나이가 너무 많고 또 13세부터 20세 사이의 여성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황당하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20대 지금 여성도 나이가 많다는 저는 어떡합니까? 네. 아니 이거 정말 미성년자만 찾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범죄의식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위험한 인물이죠. 야, 그냥 자기 생각에 딱 꽂혀가지고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있죠. 내가 이거면 이건 거야. 근데 이 사람도 거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니, 이 사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믿기 어렵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거 실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냐. 이런 반응이었고요. 제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중이라고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저게 싫으면 당장 처벌해야 하지 않나. 이런 공분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한편 이제 펼침막을 만들어준 인쇄업자도 처벌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경찰이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고 현수막까지 가져갔잖아요.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경찰이 1차로 행정 입원을 좀 처분을 내리려고 했어요. 행정 입원이 뭐냐면 그러니까 타인에게 해를 끼칠 걸로 우려가 되잖아요, 이 할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A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이미 종적을 좀 다른 데로 감춘 사이였고요. 그래서 A씨를 만나지 못했어요, 상담사가. 그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질렀고요.
경찰은 현수막에 아동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5개 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함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아니 현수막 가져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A4 용지에다가 적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참 황당하네요. 이거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이제 현수막이라는 걸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이제 현수막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현수막에 아무 내용이나 적으면 안 돼요. 이 5개 광고물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태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풀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문 등을 금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나 이게 또 문제가 되는군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 아동 청소년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거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일종의 아동 학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아동 학대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데 굉장히 이게 형량이 높아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저런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성범죄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수막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 낳고 같이 살림할 사람. 그러니까요. 아이를 낳으려면 어쨌든 성관계가 전제가 돼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법에서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이 미성년자를 간음이나 결혼 목적으로 약취나 유인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범죄로 처벌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는 아주 무거운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남자가 자신의 손주뻘 되는, 그런 미성년자 결혼했고, 종처럼 부르겠다고, 완전히 이거 성범죄에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 와중에 남성이 경찰이 체포될 때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또 했다면서요. 네. 아니, 이 남자가 제가 보기엔 과거에서 온 것 같아요. 한 500년 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 측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됩니다.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상대방 부모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서 미성년자가 결혼할 거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하고요. 이 뒤에 또 기상천외예요, 이 발언이. 네. 조선시대, 고려시대엔 10대 여성이 60대, 70대와 결혼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언. 욕을 했습니다. 큰일 났네. 세상에, 아니 지금이 조선시대인가요? 아니 여자 측 부모가 동의를 하면 죄가 안 되는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이 됩니다. 특히 형법에는 이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 굉장히 이걸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3세가 안 된 청소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동의를 받아도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고요. 성범죄가 되고요. 13세 이상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정말로 큰 범죄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에게 문제가 되는 광고물은요, 설치를 해서도 안 되고, 네. 또 만들어줘서도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아, 근데 이런 분이요. 자기가 딱 그 생각을 굳혀놓고 이게 남 얘기를 듣질 않는다. 그렇죠. 이거 그거 참 반성하지도 않고요. 답답할 노릇이네요. 예. 자, 다음 건요. 네, 두 번째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이 사람에게 교제를 허락받은 내연녀. 내연녀. 부인에게. 부인에게. 와, 아내일 것 궁금한데요? 같죠? 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내연남 네. 딸? 딸에게. 내연남 딸. 이거 허락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 사연도 꽁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연녀 역할은 제가 하고요. 내연남 역할은 우리 이정수 씨, 내연남 딸의 역할은 장혜인 MC가 맡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제 애인은 아내와 세 딸이 있는 남자예요. 맞아요. 제 애인은 유부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랑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애인의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아내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라고 했지? 곧 이혼도 할 거라면서. 그럼 베이비. 내 인생의 여자는 자기뿐인 거 알지? 그럼 내 소원 좀 들어줘. 나 자기랑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너무 싫단 말이야. 나 자기 딸들한테 우리 교제 정식으로 인정받고 싶어. 우리 딸들이 꼭 그래야 할까? 그럼
어머, 아니 자기 딸들이 우리 사이 허락할 때까지 나 자기 안 만날 거야? 아, 알았어. 허락 받으면 되잖아. 받아올게. 얼마 뒤 A는 정말 딸들의 자필로 된 교제 동의서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자녀들마저 인정하는 사이라니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몇 년 뒤에 A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에겐 반전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누군데 우리 아빠한테 8억이 넘게 돈을 가져간 거예요? 누구야 당신? 누구? 아, 예인이구나. 너 나 모르겠니? 나야. 너희 아버지랑 생전에 그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자니. 말하자면은 너희 새엄마라고나 할까? 아니 사실은 관계? 뭔 소리예요? 난 우리 아빠한테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머, 얘 좀 봐. 너 이거 기억 안 나니? 내가 너희 아버지와 그 관계를 인정한다고 네가 동의서도 써줬잖아. 아니 이건 또 뭐야? 아니 난 이런 거 생전에 본 적도 없어요. 없어? 아무튼 뭐 이상한 쇼하지 말고 당신한테 세금이나 내세요. 세금?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 세금? 어머,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애인의 딸은 저와의 교제를 동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자필로 쓴 동의서는 본 적도 없다고요. 이거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건지. 이거 사망한 애인은 말이 없고 그의 딸은 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 억울한 상황.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부남의 딸에게 그 교제를 허락받았다. 교제 동의서. 뭐예요? 네, 내연남을 철석같이 믿었던 내연녀의 사연입니다. 유부남 A씨는 중견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내연녀 B씨와 함께 휴가 기간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8년간 남몰래 내연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내연녀는 회장이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용돈도 매달 500만 원씩 받았고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 모두 합치면 무려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용돈을 4억 5천만 원이나 받았다고요? 이걸 용돈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8년이나 내연관계를 유지했으면 주변에서 알 법도 한데 그쵸? 아무도 내연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네, 이 회장에겐 아내와 또 세 딸이 있었는데 모두가 내연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회장은 내연녀를 오피스텔에 숨겨두고 몰래 만남을 이어갔고요. 그 은밀한 만남은 회장의 운전기사조차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연녀는 회장의 애인으로 은둔하면서 생활하는 게 좀 못마땅했던 상황인데요. 내연녀는 회장에게 정식으로 교제하면서 당당하게 내 몫을 주장하고 싶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내연관계면 보통 막 숨어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정식으로 사귀면서 내 몫을 인정받고 싶다. 이거 진짜 특이하네요. 그러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에게 딸 3명이 있었잖아요. 이 내연녀가 이렇게 아내가 아니라 이 딸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나 봐요. 진짜 새엄마가 되고 싶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회장 딸들에게 교제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얼마 뒤 회장은 실제로 딸의 자필로 작성된 교제 동의서를 내연녀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연녀 B씨와의 교제를 딸들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회장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내연녀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연녀가 건강이 나빠진 회장의 간병인 역할까지 전담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회장은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결국에는 정말 이 두 분의 사랑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했던 거네요. 야, 거기다가 딸들한테 미리 이 교제 동의서를 받아놨어요. 무엇보다 이 내연녀가 교제 동의서를 받아준 그 회장에게 감동해서 그 병수발이라고 간병까지 도맡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딱 1년 걸렸어요. 1년. 1년 만에 그 상속세 조사를 받았어요. 이 내연녀가. 국세청은 회장이 생전에 내연녀한테 8억 3,500만 원을 총 계좌를 이체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연녀가 2억 8,500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을 당하게 됐어요. 하지만 내연녀는 뭐 자신은 회장과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건이
이막을 또 형성을 하게 됩니다. 내연녀가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예요? 내연녀가 별로 억울할 것 같지 않은데. 당연히 많이 받았으면 내야죠. 내지.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내연녀의 주장처럼 이 둘의 관계가 단순히 내연 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다. 만약에 혼인 관계였으면은 이게 증여가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재산 분할은 원래 자신의 받을 몫을 받는 거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이 내연녀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딸들이 사실 교제 동의서를 써줬겠습니까? 그리고 딸들이 설령 써줬다 하더라도 딸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혹시 본처가 뭐 사귀는 걸 동의하면 모르겠지만 딸들이 제3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딸들의 이 교제 동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별로 법적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의 교제 동의서를 받아왔다는 그 회장. 네. 이 진위 여부요. 네. 이 딸들이 이런 교제 동의서를 써줄 리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진실은 하늘만이 알겠죠. 우리가 가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딸들한테 동의서를 받은 척 속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딸들이 모두 합의를 해서 동의서를 써줬지만 안 쓴 척 시치미를 뚝댔다.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엇이 진실인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세 딸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그런 동의서를 써줬다는 말이나 그렇지, 어머니는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내연녀는 세 딸의 친필 동의서가 맞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교제 동의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아니 그래도 8년이 넘었잖아요. 이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증거가 더 없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회장님 모셔다 드린 그 운전기사라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사실혼 관계에 관련된 소송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혼으로 정말 오래 살았는데 나중에 한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다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헤어질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내연 관계인지 사실혼 관계인지 굉장히 논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뭘로 판단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부냐, 애인이냐, 이 둘의 차이 아닙니까? 부부와 애인의 차이가 뭐예요? 결혼했다는. 여보. 그렇죠. 뭐 그런 호칭이라든지 그렇죠. 아니 뭐 같이 계속 산다든지. 등산 갈 때 손잡고 가면은 애인이고 그냥 가면 등산 갈 때 손 안 잡으면 이야, 부부죠. 멀리 떨어져서. 불륜이야. 법정을 산에다 세워야 되네. 부부는 가방을 또 하나만 맨대요. 제가 경찰이 그러더라고요. 부부는 가방을 남편이 하나만 매지만 애인 사이는 따로 맨대요. 맞아. 디테일하다. 근데 이제 판사가 바빠가지고 등산 가는 따라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 가지 증거를 보는데 혼인신고가 안 돼 있잖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결혼식을 했느냐 여부고요. 그 다음에 한 집에 살았느냐, 주소가 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알아야 되고 직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몰랐고요. 심지어는 운전기사도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연녀 같은 경우의 주장은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히 내연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내연녀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그럴싸한 계획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답답해졌을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렸죠. 이 말씀하신 대로 증명할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도 제출을 전혀 못했던 겁니다. 결국 B 씨가 회장으로부터 받았던 8억 3,500만 원 요거 증여가 맞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하지만 내연녀 B 씨 국세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제기를 해서 증여세 과세 처분을 이거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야, 회장님한테 그 4억 5천을 용돈으로 받더니 역시 공짜가 없네요. 괜히 기분이가 좋으면서 막 그러네요. 세금으로 다시 내야죠. 그래서 내연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금 다시 매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궁금하네요. 내연녀는 뭐 끝까지 포기를 안 해도 끝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역시. 거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는 중혼이 금지가 돼 있어요. 엄연히 본처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설령 아무리 내연 관계가 사실혼 같이 살아도 그 주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처가 이런 사실을 알면 이 내연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면서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 사실혼 관계가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불가능한 거였네. 그렇죠.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내연녀는 이 교제 동의서 받았다고 사실혼 관계 증명됐다고 이 허송 세월을 병수발하면서 보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결국 이
궁지에 몰리니까 내연녀 B 씨가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이 내연남으로부터 받은 돈들이 사실은 실비였다. 실비처럼. 그러니까 생활비와 진료비에 대한 실비 변상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필요한 비용이 있잖아요. 이 비용을 지출을 하고 그걸 받은 거다. 이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 회장 명의의 계좌에서 또 증거가 나왔어요. 1억 1,800만 원에 달하는 또 병원 진료비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비라는 주장도 좀 무색하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내연녀의 주장대로 이게 뭐 생활비나 진료비 등이었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 내연녀 세금을 내라니까요. 어떻게 만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법은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보호합니다. 이 내연녀는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연녀의 주장이 사실이라서 사실혼이라면 사실혼은 법이 보호를 해야죠.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간에 뭐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는데 내연 관계에서는 아무리 같이 동거를 한다 하더라도 법이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통쾌하네요. 이게. 아니 근데 이게 8년 동안에 네. 8억 3,500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나눠서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니 내가 두둔하려는 건 아니야. 절대 두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세금은 2억 8,500만 원. 그러니까 이미 써야 돼. 이미 다 썼어. 그래서 참, 그렇지만 안 되죠. 안 되죠. 낼 건 내야죠. 네. 근데 그런가 하면은 다른 얘기가 또 있는데 불륜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내연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려 한 그런 남편이 또 있어요. 네, 그 20년 전에 결혼해서 슬아의 아들 하나를 둔 남편과 또 아내의 사연입니다. 그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이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아내와 소원해졌는데요. 그 시기에 사무실 근처에 단골로 다니던 미용실 원장 그 사람과 이런저런 좀 세상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가 둘이 이제 눈이 맞아서 불륜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남자의 사업이 어렵단 말에 내연녀가 뭐 선뜻 큰 돈도 빌려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내연녀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남자가 아예 집을 나왔고 내연녀와 둘 사이에 또 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10년을 함께 무려 10년 동안 함께 살게 됩니다. 야, 세상에 미용실 원장님 나올 때부터 불길을 했거든요. 세상 모든 일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이거 결국에는 불륜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애까지 낳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세상 모든 일이 미용실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요거는 좀 빼는 걸로 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일부입니다. 네, 일부고. 일부. 네. 그 중요한 게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별거를 하면서 내연녀 10년간 가정을 꾸린 거거든요.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네, 집에서 나온 지 10년이 되는 해에 이 아내가 남편을 수소문을 해서 찾았습니다. 아내는 아빠를 찾았으니까 이 아빠한테 하소연을 했겠죠. 아이들이 기다린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했고 그 즈음에 이제 남자도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또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연녀와 딸을 두고 한 10년 동안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또 눈에 밟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조건으로 딸의 양육비도 주고 또 자신이 죽으면 아파트도 이 내연녀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뒤늦게 이 아내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유증이 가능한 거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불륜 여성에게 집을 유증하겠다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물은 건데 유증 이게 문제인데 유증이 무슨 뜻인가요? 유증이 좀 말이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언으로 증여한다. 여러분 유언도 아시고 증여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장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전 재산을 뭐 아내에게 주겠다, 아들에게 주겠다. 이걸 이제 유언으로 인한 증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유언의 대상은 꼭 가족이 아니라 제3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회장이 이 유언을 통해서 내연녀에게 어떤 재산을 주겠다. 그걸 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내 입장에서는 내 남편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불륜녀에게 유증을 한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법률 행위는 아무리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장이 뭐 증여 계약을 하면서 내연녀에게 뭐 얼마 이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 자체를 안 지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 행위를 하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을 주겠다. 이거는 법에서 봐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걸 봐줘야 되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내연 관계를 해소하면서 어떤 재산 약속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유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걸 전제로 유증을 한다면 네네. 예, 그거는 이제 선량한 풍속에 맞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럼 반대로 그 내연 관계를 유지한 대상에게 무언가 뭐 아무리 그 관계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줄 수 없다는 말이 되겠네요. 당연히 주면 안 되죠. 네. 본초가 살아있어서 두 눈 시퍼렇게 떨고 살겠는데 뭐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원래 부부관계는 깨졌어요. 혼인관계만 유지가 되는데 이 정말로 사실혼처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실혼 같이 살아도 법에서는 이 중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보호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부관계, 혼인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지 않고 살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처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륜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아내에게 돌아가는 이걸 전제로 하는 네. 것은 선량한 풍속에 맞다 해서 선량은 빼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불륜 자체가 선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예, 돌아간다는 그 상황만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네, 자 이어서 살면서 겪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인생 Q&A 2호선의 용한 상담소입니다. 네,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너무 잘 사는 와이프 친구들 때문에 고민이 생겨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좀 가난했어요. 남들 다 가는 학원도 한 번 못 가봤고 학비 버느라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저랑 반대예요. 처가댁에 여유가 있어서 공주처럼 컸고 주변에 자기처럼 돈 많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은 큰 회사에 취직해서 돈은 잘 벌고 있는데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와서 그런지 돈을 잘 못 쓰겠더라고요. 식구들이랑 외식하는 비용도 솔직히 아깝습니다. 한 끼에 12,000원 넘게 쓰는 것도 사실 용납이 안 돼요. 와이프도 다행히 저한테 맞춰서 절약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속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와이프 친구들이 이제 너랑 만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메뉴 고를 때 눈치를 좀 봤나 봐요. 친구들이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자꾸 돈돈거린다면서 같이 밥 먹기 불편하다고 했대요. 와이프 친구들은 한 끼에 5만 원, 10만 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백화점 쇼핑을 밥 먹듯 다니는 친구들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라이가 찢어진다는데 저희가 그 친구들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SNS에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 자랑을 그렇게 해요. 근데 와이프는 또 그걸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럽다, 신상이 나왔네, 친구들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럴 거면 돈 많은 남편 만나지 왜 거지 같은 나를 만나냐 하면서 부부싸움도 크게 했습니다. 평생 쓸데없는 소비 안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와이프 친구들 수준이 높다 보니 비교를 당하네요. 제가 잘못 살아온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와이프한테 친구 관계를 다 끊으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남자들은 저럴 때 좀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만났는데 이게 내가 너무 처지는 것 같고 초라해지면. 위축되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너무 이게 이제 비교가 돼서 고민이신 거예요. 그렇죠. 사연 들어보니까 나랑 연령대도 비슷하고 사는 수준도 비슷한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다르다면 이런 감정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나보다 잘 사는 게 짜증나는 건데 무엇보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념은 있어요. 아, 수준에 맞게 사는 거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수준에 맞게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가만히 살고 싶더라도 주변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뭔가 자극을 주게 되면 나도 사람인지라 이 마음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워낙에 좀 부유했고 또 공주처럼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남편은 그 반대편으로 굉장히 어렵게 그러나 자수성가해서 이까지 왔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도 달랐을 거고 친구도 달랐을 거고 많은 것들이 달랐을 텐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 좀 속상할 거고요. 그런데 이걸 또 바라보고 있는 남편 역시도 내 아내가 멀쩡한 여자인데 괜히 저 친구들 만나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들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불편할 겁니다. 저는 이 남편분 사연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네요. 이 주변에 보면은 이제 막 잘 사는 친구들 보면 제 주변에 뭐 고급 아파트에 막 올라온 사진 막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이거 너무 보다 보면은 어머 세상에 나는 언제쯤 저렇게 사나 그러면서 막 질투심 느껴지고 열등감 생기거든요, 이거. 아니, 그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 특히 또 그렇고요. 저는 예전에 그 연예 정보 프로그램을 할 때였는데 그냥 직장인이었고 네. 그 방송사의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거기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래요. 근데 이들이 살 때는 고급으로 가잖아. 네. 근데 난 월급쟁이가 무슨 저도 한번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짜장면에 탕수육 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럴 때 이거 참. 그렇죠. 괜히 마음 상하고. 공감이 되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걔는 시험만 봤다 하면 상위권인 거예요. 아니, 왜 같이 놀았는데 괜히 주눅들고 열등감 느끼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이호선은 어디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사실 박수림 씨와 함께 할 때는 별로 열등감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박은영 씨가 옆에 오니까 오늘 박수림 씨 빨리 오세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언니가 굉장히 예뻤어요. 근데 지나가면 왜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굉장히 예뻤는데 저는 뭐 쟤는 누구예요? 이럴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여성이 이제 성장해서 대학을 가면 나갈 때는 혼자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는 구름대와 같은 남자들이 함께 호의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똑같더라고요. 참 성장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속상했던 추억들은 다 있으니까 자, 솔루션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너무 잘 사는 아내의 친구들, 남편인 제가 너무 지쳐요. 여기에 대한 아내의 고통을 기억하라. 보통.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 남편의 마음도 일면 이해가 가는데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름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공주처럼 성장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남편과 함께 지금의 삶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남편은 성장의 그래프를 인생에서 쫙 그렸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내는 어땠는가? 남편에게 맞추는 그래프로 살아왔던 거예요. 이 남편이 끊임없는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공들이고 그만큼 노력했던 그 자리 아주 멋지고 훌륭하고 거기에 따른 열매로 지금 그래도 잘 산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된 것 같아요. 반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어느 정도는 인내의 세월이었고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왔던 세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아내에게 이 세월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때로는 침 삼키고 때로는 눈 감아야 되고 때로는 고개를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심지어는 같이 성장한 여자 형제가 있었다면 그 형제 안에서도 비교를 당하면서 성장했을 가능성, 또 그렇게 나이 먹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아내에게 다소 답답한 면은 보이지만 그 와중에 아내가 나와 함께하면서 포기했던 것들을 한 번쯤은 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자랐고 처가댁에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공주처럼 자랐는데 남편을 맞추기가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절약하면서 사는 게. 그렇죠. 그리고 와이프가 저는 참 안쓰럽다, 아내분이 안쓰럽다 느끼는 게 애써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친구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돈돈거리냐고. 그 말 자체가 엄청난 상처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정말. 아니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속상한 사람은 누굴까? 아내죠. 아내죠. 왜냐?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비교를 하고 또 집에 와서 몇 마디 하면은 남편이 타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내는 밖에 나가면 늘 움츠리는 것 같고 안에 있으면 속상하지만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에선 남편이 그 답답한 마음 이해가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여기에 맞춰 사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합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합리에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 속상한 이 아내에게 필요한 건 올바른 조언이 아니라 위로가 아닌가 싶고 그 위로의 자리에 남편을 바라봤는데 그 위로의 눈초리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눈초리가 왔다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속상함은 얼마나 크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친구들도 그래요. 네가 자꾸 돈돈거리니까 너하고 만나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나는 그 관계를 뭐 주식에만 손절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관계에도 손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가 봐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을 친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남편 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 그런다고 이 남편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무작정 아내 말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에게 소중한 게 있고 남편에게 소중한 게 있는 겁니다. 아내가 돈이 없는 거지 친구가 없는 건 아니고 내가 비록 또 돈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돈 있는 친구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이 친구를 유지하겠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배우자의 친구까지 이래라 저래라는 건 적절치 않고요. 또 이 아내가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부럽다고 말하면서도 그 친구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서 뭔가 위로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줄 필요도 있겠죠.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그 아내 친구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 끼에 5만 원, 10만 원을 우습게 쓴다 그러고 또 백화점 쇼핑을 밥 먹듯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이러면 그 자리 나가기 부담스러워요. 당연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뭐 남편분이 카드 주면서 친구들이랑 놀 때 이거 마음껏 써. 뭐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금 남편분 말씀처럼 뭐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면은 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남편분 가랑이가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이 남편의 실제 가랑이가 찢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가랑이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마음의 가랑이에요. 네. 내가 사실 내 수준에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심리적 신분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 주변에 항상 돈 많은 친구들 꽤 있죠. SNS 같은 데 봐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매번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집을 선택할 것인가, 가정을, 아니면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가정을 선택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자리도 가끔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추어서 매번 그 자리를 가기는 누구라도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돈이 많다고 하는 그 친구들도 매번 5만 원, 10만 원씩 밥 먹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뭐 매번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또 내 상황이 그게 아니라면 그냥 369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친구들이 뭐 10번 사면 나는 또 한 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내 사정 알아요. 내 사정 알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이라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정에 맞춰서 낼 때 그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나를 이해할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꾸 돈돈하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친구의 나머지 자존심까지 뭉개버린다면 그럴 때는 손절의 의미가 있겠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우스갯소리 삼아 그러잖아요. 내가 요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요트 가지고 있는 친구를 그렇죠. 근데 부자 친구 두면은 또 이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점이 있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조금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언니들하고는 빠짐없이 잘 만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는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것, 주식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생각보다 쏠쏠한 고급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잘 지내게 되면 몰랐던 곳, 또 생소한 곳도 가게 되고 심지어 가끔 그분들의 별장도 얻어쓰게 되는 약간의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이런 유익도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오는 친구가 많으면 그건 괴롭지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분이 있다면 그건 역시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나보다 좀 잘난 친구들도 있어야 아 나도 저 친구처럼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경쟁심도 생기고 또 이런 부자가 되고 싶다는 뭐 이런 열등감 이런 것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질투는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경제적으로 내가 질투한다고 갑자기 재산이 확 증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나만의 메리트, 나만의 장점,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려고 자기의 자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빨리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가 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수치심이고요. 두 번째가 죄책감입니다. 특별히 이게 수치심, 내가 뭔가 부끄럽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내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 빠른 움직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을 할 때 더 노력하게 되는 이유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 질투는 때로는 사람을 좋은 곳으로 더 발전하는 양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죠. 네. 자, 다음 솔루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내의 공로를 인정하라. 저는 이 아내가 이 남편과 함께 살아가며 이 사례를 제보하신 우리 남편과 함께 살아가며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한번 좀 해봤어요. 그건 뭐냐? 이 아내는 스스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남편과 함께 사랑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선택이죠. 왜냐? 내 갈 길이 어떻게 더 평탄할지, 내 갈 길이 앞으로 내가 더 참아야 될 게 많을지 사람은 머릿속에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택한 거거든요. 거기엔 가장 중요하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남편 얼굴 하나 보고 지금까지 함께 아이들 낳고 이만큼 살아온 거거든요. 그럴 때 이거는 뭐냐면 실제 아내가 필요한 건 지금 부럽다, 뭐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건 그들의 부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비교 차원에서 약간의 속상함을 토로한 것이지 여전히 남편이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싫은 거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아내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자부심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그와 함께 살았던 즐거움의 이야기, 우리만의 독특한 스토리, 이게 좋았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내에 대해서 기꺼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여인이고 감사한 여인인지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아내가 그냥 명품 산 친구들 부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명품을 못 사서 이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뭐 결혼이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결혼 생활이 불행했으면 이제 곡소리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 정도는 돼야 내 아내가 지금 불행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배우자의 욕망의 수준에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내 욕망도 있고 배우자의 욕망도 있는데 지금 이 아내는 남편의 페이스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거기에 맞춘 거예요. 그 인생의 스텝을 맞춘다는 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가 제가 남편이었으면 그러면 왜 잘 사는 놈이랑 살지 왜 나 같은 그지랑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네. 오히려 아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 뭘까? 그러니까 당신이 훌륭한 거야. 당신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봐. 이처럼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을 존경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욕만 먹었죠.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속상함의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공로와 정말 듣고 싶은 그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를 남편이 한 번쯤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의 삶도 더 좋겠다 싶습니다. 남편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거기서 막. 자기도 답답하고 막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불쑥 튀어나온 게 그건데 그 얘기를 하고 남편은
나가서 담배 10대는 폈어. 맞아요. 더 정말 배로 속상해서. 네. 속상하죠. 근데 이렇게 아내에게도 엄지척하면서 그녀의 잘한 점 이런 걸 크게 외쳐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 이게 왜냐면 속상한 것만 이야기하면 계속 견디란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은 견디는 것 이상으로 살아야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견뎌왔던 건 내가 어렵지만 뭐 돈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견딘 게 아니에요. 이 남자니까 견딘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이 아니라 이 남자랑 함께 사는 게 행복하니까 이런 대안적 기쁨이 물리적으로 나에게 주었던 부의 기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부분을 기꺼이 엄지를 턱 쥐어서 칭찬해 줘야죠. 그래서 당신이 훌륭하고 당신이 얼마나 멋진 여인인지 이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녹아내서 거기서 순금처럼 삶을 만들어낸 당신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오늘이라도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 노래 해야 되겠네. 뭐죠? 너는 내 남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이렇게 하면서 최고라고 넌 내 거 중에 최고. 이제 내가 하기 싫으면 노래 하나 틀어놓고 그렇죠. 이거만 그냥. 그렇죠. 세 번째. 자신이 짠돌이라는 것을 알라. 이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이거 아니 우리가 아내가 다른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 이것도 사실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우리 사연을 주신 남편이 그 속상한 마음도 그 안에 잘 섞여 있더라고요. 아, 내가 좀 더 잘해주면 좋고 더 의미 있는 환경에서 더 재미있게 아내가 만족스럽게 살면 좋겠죠. 그 마음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절대값을 보더라도 우리 남편이 짜요. 좀 짭니다. 그런데 왜 짠돌이가 되는지 알겠어요. 가난했고요. 말 그대로 이 아무것도 없는 과정에 천천히 쌓아 올려서 자주성가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큰 박수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자주성가해서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사는 분들이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엄격함을 요청하는 경우예요. 근데 제가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끼에 12,000원 쓰는 것도 용납이 좀 안 되고 거기다 외식도 아깝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짠 게 아니라 염전입니다. 많이 짜신 거예요. 굉장히 지금 많아요. 온 가족들이 아마 다들 이렇게 정말 밥 한 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나에게는 엄격하더라도 아무래도 가족들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냉면 한 그릇이 8,000원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려 치면 12,000원 그냥 넘거든요. 네네. 짜긴 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돈이라는 것은 쓰는 게 아니고 모으는 모아야 것이다. 이런 되니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네. 근데 분명히 알 건 그렇게 모으잖아요. 딴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걸 채가면 홀랑하죠. 야, 저는 내가 쓸 걸 이 돈을 날리나 이런 게 있으니까 버는 만큼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적절한 정도는 이렇게 좀 같이 쓰는 것도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낫더라고. 날리는 것보다는. 누가 홀랑 가져가셨나 봐요. 가져가더라고. 네. 이제 아마 우리 사연자는 그거는 이재용 씨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모으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쓰는 데는 재간이 없어요. 그쵸. 사실 뭐 어떤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모으고 아끼고 그만큼 우리가 소금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만 이 자리까지 온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미는 없어도 의미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적어도 밖에 나갔을 때 부끄럽다고 느끼게 하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내가 부끄러웠던 장면을 가지고 그걸 다시 나무라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적어도 아내가 매일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건 아니니까 가끔 나갈 때 어쩔 때는 아내가 메뉴를 고르는 것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너무 잦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한두 번쯤은 자유롭게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하면 먹을 정도의 여유는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그 정도의 허용의 공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결혼 전에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살았는데 짠돌이 남편 만나가지고 이게 갑자기 짠순이가 되는 게 저 같은 모태 짠순이 아닌 이상은 이게 힘들거든요. 네. 정말 이건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돈 써본 사람이 쓴다고 쓰는 법도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럼요. 쓰는 법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아끼세요. 저는 우리 사연자는 아마 아끼는 게 그냥 늘 습관일 생활이죠. 거고요. 네. 그냥 사셔도 괜찮아요. 대신
아내에게까지 너무 나만큼의 이 염도를 요청하는 건 조금 곤란하고요. 아내에게 조금 더 큰 사랑의 모습 면모들을 다양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도 속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사실 아내가 이렇게 눈길이 가는 가방이 뭔지 알아요. 근데 애써 우리가 외면하는 이유는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럴 때 속상하다고요. 아예 그런데 가지를 마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춘분이잖아요. 그쵸.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네네. 완연한 봄으로 가는 건데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인데 문제는 그 봄을 시샘하듯이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그 든든한 외투 하나 챙겨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